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연지도사 2025년 제40회 기출문제 시장조사론 해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사방법론과 시장조사론을 해커스에서 담당하고 있는 김홍규라고 합니다. 먼저 총평을 간단히 살펴볼 텐데요. 전반적인 난이도는 전년 대비 다소 상승을 했습니다. 전년도에 나왔던 통계 분석 30점 문제 두 문제를 보면 다중회귀 분석 그리고 카이제곱 독립성 검증이었는데요. 금년에는 카이제곱 적합성 검증 그리고 요인 분석과 군집 분석의 결합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예년의 출제 부문, 즉 2023년에 나왔던 판별 분석, 또 2022년에 나왔던 요인 분석, 이런 예년의 출제 부문을 감안을 해봤을 때 이 출제 부문 측면에서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다만 문항들을 이제 같이 살펴보시겠지만 단순한 지식을 묻는 게 아니고 추가적인 사고, 그걸 요하는 문제의 비중이 증가한 것이 난이도 상승의 주 원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점 서술형 문제들, 조사방법론 부문하고 통계 부문이 조금 섞여 있죠. 자, 이런 문제들에서도 이런 기조는 지속됐습니다. 금년도 출제 문제의 내용 중에서 외생변수 통제 방안이라든가 또 대표성 향상 방안, 이런 것들, 이걸 보면 전년도 문제에도 비슷한 그런 어떤 사고를 요하는 문항들이 있었죠. 척도, 인과관계, 그리고 갱서베이와 CLTE에 관한 이야기들이었어요. 거기에서 나타났던 추가적인 사고와 판단의 영역이 이번에도 좀 더 확대가 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향후 예상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문제인데, 이런 어떤 복합적이고 추가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이런 전반적인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 심화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한편 과거 기출 부문의 재출제, 이 기조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번에 2025년도에 과거에 나왔는데 이번에 나온 그런 재출제 부문을 보면 요인 분석 볼 수 있고요. 2022년에 나왔었죠. 군집 분석 2024, 2021에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표본 크기를 구하는 문제는 2017년도에 나온 바 있고요. 표본 추출 방법은 2022년에도 나왔고 기타 단연도에 걸쳐서 이제 기출됐던 문제들이죠. 그래서 이런 재출제 기조는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향후의 시험 대비 방향은 첫 번째 이제 출제 범위 측면에서 볼 때 확장된 출제 범위, 즉 이제는 고급 통계 관련 부문에서 문제가 나오는 게 어색하지가 않죠. 그런 확장된 출제 범위에 대한 대비를 아주 지속적으로 강화를 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재출제되는 그런 경향에 대비해서 기출문제에 대한 꾸준한 학습,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통계 부문과 조사방법론 부문으로 조금 나누어서 보면, 통계 부문은 통계 분석 전반에 대해서 기본적인 로직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분석 방법이나 다른 이슈들과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연결 구조들, 이것들을 이해하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상호 연결성 관점에서 분석 결과의 의미, 그리고 이 시사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고하는 방향의 학습으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조사방법론 부문도 그냥 평면적인 암기에 그치는 이런 레벨에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가서 실제적인 적용 예시라든가 이런 입체적인 이해가 좀 필요한 부분으로 학습을 해야겠다라고 시험 대비 방향을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2025년도의 기출문제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예시답안에
간략한 포인트 위주로 해설을 해드릴 거고요. 아주 세부적인 예시 답안의 내용들은 별도로, 즉 학원 강의에 첨부되는 그 해설서를 별도로 참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문제 1번입니다. 한 가전업체에 신제품 개발 담당자가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현재의 신제품 청소기에 색상 대안으로 5가지를 고려를 하는데 그 색상 대안이 바로 A, B, C, D, E입니다. 자, 그렇게 고려를 하고 있고 가장 많은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색상, 이걸 알아보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명의 소비자한테 가장 선호하는 색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 결과가 표 1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물어봤더니 A를 가장 선호한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68명, B를 가장 선호한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45명, 이렇게 해서 전체 합계가 200명이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30점짜리 문제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예, 여기에 있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특정 색상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수죠. 자, 그게 표 1이었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요구사항들이, 문제의 요구사항들은 이 문제에 대한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설정하시오 라는 것과, 두 번째는 검증 통계량을 계산하시오. 그래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를 하세요.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라고 이제 10점짜리 문제. 마지막 10점짜리 문제는 유의 수준 알파 0.01입니다. 0.05가 아니고 0.01에서 가설의 검증 결과를 설명을 하고, 또 하나는 마케팅 관리자가 어떤 색상을 선택해야 하는지 이거를 설명을 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총 30점 문제죠. 그리고 표 2에는 카이제곱 분포표를 줬습니다. 대개 이런 분포표가 나오면 임계치를 구하는 것과 관련이 되겠죠. 따라서 여기에서 2번에서 검증 통계량 계산하고 3번에서 검증 결과를 이제 설명을 할 때 임계치와 서로 비교를 하는 과정이 있겠죠. 자, 답안 포인트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귀무가설과 대립가설. 자, 이 분석 방법은 카이제곱 적합도 검증입니다. 즉 어떤 조건에서 기대되는 빈도, 즉 이론적인 분포나 비율 등이죠. 이런 게 있을 때 여기에 이 기대되는 빈도에 관측 빈도가 핏하는가, 즉 적합한가 라고 이것을 검증을 하는 이런 분석 방법이 바로 카이제곱 적합도 검증입니다. 자, 담당자는 각 색상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비율이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설정을 하면, 귀무가설은 같다, 차이가 없다, 대립가설은 다르다, 차이가 있다라는 입장의 가설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설정을 하게 되면 귀무가설 H0는 각 색상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비율이 동일하다. 즉 A, B, C, D, E의 이 각각의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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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로 비율이 똑같다라는 거죠. 자, 대립가설은 각 색상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비율이 다르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설정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검증 통계량 계산입니다.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는 것이죠. 적합도 검증을 위한 검증 통계량은 여기 제가 기호로 써놨습니다. OI는 I번째 셀의 관측 빈도고요.
이 i는 i번째 셀의 기대빈도입니다. 이걸 조금 더 알기 쉽게 쓰면 관측빈도 마이너스 기대빈도의 제곱을 기대빈도로 나눈 것을 모든 셀에 대해서 다 합한 것이 카이 제곱 통계량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df, 자유도를 얘기합니다. 셀의 수에서 하나를 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하나 계산을 좀 해볼까요? 자, 관측 빈도는 문제에서 주어졌습니다. 바로 68, 45, 32 이렇게 주어진 것들이죠. 기대 빈도는 귀무가설하에서 기대되는 빈도인데요. 귀무가설은 바로 각 색상의 선호 비율이 동일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셀이 5개가 있을 때 이렇게 5개의 셀이 있을 때 이 전체가 200이니까 이들 모두가 다 동일한 비율이라면 200을 5로 나눈 40씩이 각각의 기대빈도가 될 거예요. 그 과정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각 셀의 기대빈도는 200을 5로 나눈 40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각각의 관측빈도 값을 알고요. 거기에 대응하는 기대빈도 값이 모두 40인 것을 압니다. 그러면 그대로 계산하면 되죠. 그 과정을 여기에 하나하나 적어 놨습니다. 68-40 제곱 그리고 그걸 40으로 나누면 되고요. 45-40 제곱 그걸 40으로 나누면 됩니다. 이것들을 다 더하는 것이죠. 자, 32라는 관측 빈도에 대해서 똑같이 해주고 20이라는 관측 빈도에 대해서 똑같이 해주고 35라는 관측 빈도에 대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각각 19.6, 0.625, 1.600, 10.000, 0.625라는 값이 나오고요. 이들을 모두 더하면 32.45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카이 제곱 검증 통계량이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카이 제곱 검증 통계량이 32.45라는 것을 구해 놨고요. 그 다음에 카이 제곱 임계치를 구해서 카이 제곱 검증 통계량과 비교해야겠죠. 자, 카이 제곱 임계치를 구할 때 카이 제곱 임계치는 주어진 알파와 이 분석의 자유도 의 교차점으로 구하면 되죠. 그런데 알파는 0.001로 주어져 있고요. 자유도는 얼마냐? 바로 셀의 수에서 하나를 빼면 되죠. 셀은 A, B, C, D 5개였습니다. 따라서 5-1은 4니까 우리는 알파 0.0이라고 자유도 4가 만나는 곳에 있는 이 교차점의 숫자를 구하면 그것이 바로 카이 제곱 임계치가 될 것입니다. 문제에서 나왔던 카이 제곱 분포표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카이 제곱 0.01 요게 알파고요. 자유도는 우리가 같이 계산을 했죠. 4와 0.01이 만나는 곳에 있는 숫자 바로 13.2767이 임계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32.45 검증 통계량, 가위 제곱 임계치 13.2767. 그렇다면 가위 제곱 분포에서 임계치가 13.2767이니까 여기쯤 있다고 하고요. 검증 통계량 32.45는 굉장히 이걸 훅 넘어서서 이렇게 있겠네요. 32.45. 예, 귀무가설의 기강역에 위치하죠. 따라서 검증 통계량이 임계치보다 커서 귀무가설의 기강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귀무가설이 뭐였냐? 각 색상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비율이 동일하다라고 했던 귀무가설이죠. 따라서 유의수준 0.01에서 각 색상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비율은 다르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색상 선택을 보면 여기 문제에서 보면 A는 68, B는 45, C는 32 이런 식으로 쭉 있었죠. 우리 눈으로 보기엔 다르죠. 그런데 통계적으로 유의할 만큼 다른 것이냐 라는 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지금 카이저급 검증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눈으로 보기에 가장 선호하는 색상, 그 소비자의 수가 많은 게 어떤 겁니까? A죠. A. 68명의 소비자가 이 색상을 선호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검증 결과 각 색상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우리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라고 검증 결과에서 결론이 났기 때문에 만약에 한 가지 색상만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선호 빈도수가 가장 많은 색상 A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라는 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1번은 끝났습니다. 자, 문제 2번을 보겠습니다. 자, A2어는 가상체험형 스마트 여행 서비스입니다. 여기에 대한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해서 이제 시장 조사를 실시한다라는 것인데, 표 1을 보면 소비자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응답 자료를 받았네요. 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의 일부를 보여주겠다. 표 1에서. 이제 그 얘기고, 이때 요인 추출은 주성분 분석, 그리고 요인 회전은 직각 회전 방식, 추출할 요인의 수는 고유값, 즉 아이겐밸류 1 이걸 기준으로 했다라고 정보를 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오는 표 1이 바로 이겁니다. 바로 회전된 요인 행렬이라는 이 표인데요. 여기를 보시면 요인이 나와 있고, 여기 뭐 앱 조작이 직관적이고 사용이 간편하다. 예약 결제 등 기능이 사용하기 쉽게 구성되어 있다. 뭐 화면 구성과 정보 탐색이 편리하다. 이렇게 쭉 문장들이 나와 있는데, 이게 바로 문항들이었죠. 예. 즉 요인 분석으로 이걸 보게 되면 얘들은 변수에 해당합니다. 각각이 문항이자 이제 변수죠.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숫자들은 뭘까요? 요인 행렬에서 보면 이 문항들하고 이 요인이 서로 얼만큼 강하게 연관되어 있냐를 나타내주는, 즉 이 변수와 요인 간의 상관계수를 뜻하는 겁니다. 요인 행렬에서는 요인 적재량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각 문항의 변수들, 이것들이
각 요인들에 얼마나 이렇게 강하게 연관이 되어 있느냐라고 그걸 나타내주는 숫자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에 나오는 이제 표 2는 각 응답자들의 요인 점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군집 수를 3개로 지정했대요. 3개로 지정해서 K평균 군집 분석을 실시한 결과의 일부다라고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최종 군집 중심이라는 표 2에 표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 보면 군집이 1, 2, 3이고 요인 점수 1, 2, 3, 4가 또 이렇게 같이 대응을 하고 있고 그 교차점에는 각각의 숫자들이 써 있습니다. 여기에 이 군집의 1에 있는 이 숫자들은 군집 1의 평균이라는 이야기고 이 군집 2에 써 있는 숫자들은 군집 2의 평균, 군집 3에 써 있는 숫자들도 군집 3의 평균값들이에요. 그러면 이것들이 어떤 평균값이냐라는 겁니다. 군집 1에 속한 응답자들의 평균 점수들이에요. 즉 여기 0.77594라고 써 있는 이 숫자는 군집 1에 속한 사람들의 요인 점수 1의 평균값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소 복잡한데 여기에 속한 사람들의 평균값인데 요인 점수 1의 평균, 요인 점수 2의 평균, 요인 점수 3의 평균, 요인 점수 4의 평균 이렇게 평균값, 해당 군집에 속한 사람들의 평균 요인 점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0.77594 제가 설명드렸죠? 예, 군집 1에 속한 사람들의 요인 1의 평균 점수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표 1, 2를 보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라는 30점 문제를 이제 풀겠습니다. 요구사항 첫 번째, 요인 분석의 개념을 기술하고 요인 분석에 투입되는 변수는 어떤 척도로 측정돼야 하는지를 설명하시오. 4점. 두 번째, 주성분 분석과 공통요인 분석을 비교 설명하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비교 설명해라. 첫 번째, 분석의 목적. 그리고 두 번째는 분석에 이용되는 분산의 관점에서 비교 설명하시오 라는 게 6점짜리 문제고요. 세 번째 문제는 표 1에 요인 분석 결과를 회귀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기술하시오. 그리고 그 경우에 회귀 분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걸 각각 설명하시오 라는 6점짜리 문제입니다. 4번 문제는 K평균 군집 분석, 그 개념 그리고 활용상의 장단점을 설명하시오 라는 것이고요. 5번은 표 2를 참조해서 군집 1, 군집 2, 군집 3의 특성을 각각 기술하고 군집 3에 적합한 마케팅 전략을 제안하시오 라는 8점 문제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뭔가를 단순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그것을 넘어서서 그걸 응용해서 추가적인 사고를 붙여서 해석을 하고 판단하고 이런 문제들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그걸 앞에서 한번 설명을 제가 드렸었죠. 자, 첫 번째 요인 분석의 개념 그리고 변수의 척도
문제입니다. 개념은 요인 분석이란 어떤 겁니까? 이 변수들이 쭉 있어요. 그러면 이 변수들이 이렇게 사고 연관성이 돼 있을 텐데 그걸 분석을 해서 이들 간에 공통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내재된 요인을 이렇게 추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전체 자료를 대변할 수 있는 변수의 수를 줄이는 기법이다 라고 간단히 설명할 수 있고요. 이때의 척도는 간격 척도, 즉 등간 척도 또는 비율 척도로 측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성분 분석, 그리고 공통요인 분석에 대한 비교 설명입니다. 자, 주성분 분석과 공통요인 분석의 목적 측면에서의 비교를 하면 주성분 분석은 이 다수의 변수들이 있다. 그러면 이거를 그냥 소수의 요인으로 이렇게 축약하기 위한 것에 목적이 있고요. 공통요인 분석은 이 변수들이 쭉 있으면 그 기저를 이루는 구조, 변수들의 기저를 이루는 구조를 정의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교 또 하나는 분석에 이용하는 분산의 측면에서 비교를 하라는 것인데 주성분 분석은 변수들의 총분산을 이용합니다. 즉 어떤 변수가 있을 때 이 변수 A가 있고 변수 B가 이렇게 있다면 이 변수 A는 자기의 고유한 특성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기인하는 고유 분산이 있고요. 측정 오차나 이런 것들로 나타나는 오차 분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른 변수와 공통적으로 서로 연결돼서 나타나는 공통분산이 있죠. 자, 이거의 이 세 개, 즉 고유분산, 오차분산, 공통분산, 이거를 합한 총분산을 이용해서 하는 분석을 하는 것이 바로 주성분 분석입니다. 반면에 공통요인 분석은 이 변수들 간에 여기에 나타나는 이 공통분산을 이용을 하는 것이 공통요인 분석이다 라고 간단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요인 분석 결과를 회귀 분석에 활용을 할 때의 방법. 자, 이 방법은 요인 분석을 통해서 사실 여기에서는 이 요인 점수라는 것을 계산을 한다라는 것이 사실은 키워드예요. 자, 이건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리더십이다. 이 개념에 대해서 어떤 것이 이 리더십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느냐를 알기 위해서 한 40문항 정도의 설문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걸 가지고 그대로 회귀 분석에 각각의 독립변수로 투입을 한다면 X가 40개가 되죠. 그리고 서로 간에 굉장히 많은 다중공성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일어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요인 분석을 해서 두 개나 서너 개 정도로 이렇게 요인으로 줄이게 되죠. 요게 요인 분석입니다. 그래서 얘들을 회귀 분석에 X값으로 투입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요인 점수라는 것을 계산한다라는 겁니다. 요인 분석을 통해서 축약된 4개 요인에 대해서 앞에 보니 우리 4개였죠. 자, 그 4개 요인에 대해서 각 요인 점수를 계산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 요인 점수라는 것은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4개의 요인 점수를 독립 변수로 해서 다중회귀 분석에 투입한다. 여기서 제가 설명드린 그 내용이고, 그러면 이 요인 점수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이런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문항수를 여기 응답자 1, 응답자 2, 응답자 3 해가지고 뭐 응답자 200명 이렇게 물어보는데 X1, X2 해서 X10까지 이렇게 10개 문항으로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 응답자 1이 여기에 대해서 다 대답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응답을? 자, 응답을 했는데 이거를 우리는 지금 4개의 요인으로 축약한 거잖아요. 요인 4개로. 이 문항 10개를. 따라서 이 응답자 1이 여기에 대해서 각각의 대답한 응답값이 요 4개의 요인 속에 축약되어 있을 텐데 그걸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응답자별로. 그게 요인 점수입니다. 상당히 좀 계산 과정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요인 점수는 다수 변수들에 대한 응답을 4개의 요인으로 축약해서 산출하고 각 응답자별로 계산을 한다라고 이 정도의 개념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회귀 분석에 독립 변수로 투입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요인 분석 결과를 회귀 분석에 활용하는 방법 살펴봤고, 이때 해결 가능한 회귀 분석의 문제점은 뭐가 있을까? 즉 회귀 분석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해결되는 게 어떤 게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우리는 회귀 분석에 다중회귀 분석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X1, X2, X3, X4, 뭐 X5 이렇게 있을 때 얘들 간의 공선성이 문제가 됐었죠. 예, 독립변수가 많게 되면 우리는 이걸 다중공선성이라고 부르는데, 즉 독립변수 간 상관관계가 높아가지고 얘랑 사실은 그게 그거일 정도로 상관관계가 높다라는 거예요. 서로 얽혔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되면 추정된 회귀계수의 신뢰성이 저하되고 모형의 해석이 불안정해지죠. 그게 이제 다중공선성이 가져다주는 어떤 폐해 비슷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중공선성을. 즉 철저한 주성분 분석을 통해서 도출된 4개의 독립변수는 다중회귀 분석에서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완화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2가지예요. 첫 번째는 주성분 분석을 사용을 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런 변수들이 이렇게 있을 때 얘랑 얘는 이렇게 요인으로 묶고 얘랑 얘는 이렇게 요인으로 묶고 해서 이 서로 간의 상호 중복성을 확 제거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상관된 변수들을 묶어서 하나의 축, 즉 하나의 요인으로 축소를 하기 때문에 이 결과 변수 간 상호 중복성이 제거가 된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앞에서 이 문제에 적용된 베리맥스 방식입니다. 베리맥스 방식은 이 요인들이 서로 이렇게 직교하죠. 직교를 한다는 것은 이 수학적인 의미로 봤을 때 서로 완전히 독립된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겁니다. 서로 독립적이다. 예,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서로 독립적이다. 즉 독립적이다라는 것은 상관계수가 0이다 라는 의미죠. 그래서 요인들이 서로 직교해서 서로 독립적인, 즉 상관계수가 0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뭐가 얽히는 공선성 같은 게 없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2가지 이유로 다중회귀 분석에서 문제될 수 있는
다중공산성을 완화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라고 기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문제예요. 네 번째 문제는 K평균 군집 분석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개념과 장단점. 개념부터 볼까요? K평균 군집 분석의 개념은 사전에 군집수를 지정한다라는 거예요. 사전에 지정된 군집수 K개, 거기에 따라서 대상들이 군집에 할당되는 비계층적 군집 분석 기법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군집 중심이 있고 여기 이렇게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으면 얘랑 가장 가까운 군집 중심, 요걸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가 이렇게 묶인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상들은 가장 가까운 군집 중심점 기준으로 군집에 할당이 된다. 이 모습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1번 한 군집 씨앗이 이렇게 선택이 되고 사전에 요 정도 거리에 있는 것들끼리는 대상들을 다 군집하여라 라는 사전에 명시된 한정거리, 우리가 스레시홀드라고 부르는 거죠. 그 내에 있는 대상들이 이렇게 군집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군집 씨앗이 정해지고 또 똑같은 과정이 되풀이가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첫 번째 군집에 이렇게 속해 있던 어떤 개체가 있었는데 두 번째 군집 씨앗이 정해지고 이렇게 군집화가 되는 과정에서 얘한테 더 가깝다, 이 데이터가. 그럼 얘는 1, 2 넘어가면서 여기 평균값이 변하겠죠. 그래서 또 다른 군집 씨앗이 정해지고 같은 방식으로 군집화가 되는데 새로운 군집 씨앗에 가까우면 새롭게 할당이 되고 따라서 군집화가 쭉 진행이 됨에 따라서 군집의 중심점은 달라진다라는 것이 제가 지금 금방 설명드린 그 로직이죠. 자, 장단점은 뭐가 있겠습니까? 장단점, 장점은 계산이 빠르고요. 따라서 대규모 데이터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점은 군집 수가 몇 개냐라는 것을 사전에 지정해야 돼요. 예, 그리고 초기 중심값을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는 그런 것이 문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이상값, 예, 여기에 이만큼 떨어져 있는 이런 극단적인 이상값이 있으면 여기에 민감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극단적인 이상값에 민감하다라는 것까지가 장단점으로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로 각 군집의 특성을 기술하고 군집 3의 마케팅 전략을 기술해라 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걸 풀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첫 번째 표에 나타났던 요인 행렬, 이것을 이제 조금 더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쪽에 쭉 문항들, 즉 변수들이 쭉 이렇게 써 있고요. 그 문항과 요인 간의 상관관계에 해당하는 요인 적재값들이 이렇게 쭉 있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요인 1의 값에서 요인 1의 값이 이렇게 있을 때요, 이 중에 가장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즉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요 세 개를 묶을 수가 있는데요. 0.837, 0.822, 0.768입니다. 이 다른 숫자들은 이것보다 현저히 좀 낮아요. 이렇게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요 세 개를 이렇게 묶어요. 그러면 요 세 개에 해당하는
변수들은 뭐냐면 앱 조작이 직관적이고 사용이 간편하다. 예약 결제 등 기능이 사용하기 쉽게 구성되어 있다. 화면 구성과 정보 탐색이 편리하다라는 문항들, 즉 그에 해당하는 변수들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묶인 요인 1에서 이렇게 묶인 이 부분은 결국에는 편의성을 중시한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인 1, 편의성을 중시. 자, 요인 2에서는 똑같은 로직으로 이건 0.123, 0.109, 0.084, 0.048, 0.067 이렇게 그렇게 높지 않은데 유난히 높게 딱 이렇게 묶여 있는 이 부분들이 있습니다. 즉 0.819, 0.785, 0.746 그러면 이렇게 묶일 수 있겠죠. 여기에 해당하는 변수, 즉 문항은 가상공간 여행 서비스는 낯설고 어색하다. 처음 접하는 기술이 적용돼서 불안감이 든다. 디지털 기술은 인간관계를 단절시킨다. 즉 낯선 기술에 대한 거부감이라고 우리는 명명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요인 3에서는 이 부분 0.862, 0.816, 0.784가 이렇게 묶일 수 있는데요. 해당되는 변수들은 무엇이냐? 신기술이 적용된 서비스를 직접 체험해보고 싶다. 새로운 기술 변화에 빠르게 적용할 수 있다. 첨단 기술을 활용한 여행 서비스에 흥미를 느낀다. 이것이 바로 그러면 우리는 신기술 경험 욕구라고 명명할 수 있죠. 자, 요인 4에서는 이 부분이 0.853, 0.831, 0.798 이렇게 묶이는데 각각에 해당되는 문항을 보면 주변 지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라 안심이 된다. 최근에 유행하는 서비스라서 경험해 보고 싶다. 또래 집단이 호의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니까 이용하고 싶다. 즉, 내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고 주변의 평가에 의존해서 신뢰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평가 의존 신뢰라고 명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인 1, 편의성 중시, 요인 2, 낯선 기술 거부감, 요인 3, 신기술 경험 욕구, 요인 4, 주변 평가 의존 신뢰 이렇게 우리가 명명을 할 수가 있었고 이제 그에 이어서 군집을 보면 이게 아까 우리가 봤던 최종 군집 중심이라는 표였어요. 그랬을 때 이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보니까 군집 1의 그 평균값들, 즉 중심값들, 군집 2의 중심값, 군집 3의 중심값들이 쭉 있는데 이 중에 0.77594라고 상당히 높게 적재된 이 값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마이너스 0.38176, 그 밑에는 0.09244 그렇게 뚜렷하지 않죠. 그리고 네 번째에 가면은 조금 더 뚜렷해져요. 0.61183 해서 군집 1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서 보면 요인 점수 1 0.77594로 뚜렷하고요. 이 평균 점수가 높고요. 말하자면 요인 점수 4, 즉 군집 1에 해당하는 응답자들의 요인 점수 4의 평균값들 이게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0.61183 그렇기 때문에 군집 1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 여기에 속하는 응답자들의 특성은 편의성을 중시하고 주변 평가에 의존해서 신뢰감을 갖고
이런 특징들이죠. 따라서 군집 1의 특성은, 군집 1은 편의성을 중시하며 타인의 평가를 중시하고 이런 특성을 갖는다. 즉 실용적이고 사회적으로 수용하는 거, 즉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그걸 잘 받아들이느냐라는 그런 사회적 수용에 민감한 군집이다 라고 각 군집의 특성에서 우리는 군집 1의 특성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같은 로직으로 군집 2에 보면 군집 2에 속한 응답자들의 각각의 요인 점수의 평균값들인데 어떤 요인 점수의 평균값이 제일 높습니까? 요인 점수 3의 평균값이 가장 높죠. 그런데 요인 점수 3은 뭐였습니까? 신기술 경험 욕구였죠. 앞에서 우리가 0.77594와 0.61183 군집 1에 대해서도 앞에서 우리가 요인 행렬에서 봤던 편의성 중시와 주변 평가 의존 신뢰, 이것을 이용해서 이 군집의 특성을 우리가 정의를 했듯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세 번째 요인 점수 3의 이 점수가 가장 높기 때문에, 이 평균이 가장 높기 때문에 얘는 신기술 경험 욕구가 높은 집단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군집 2는 신기술에 대한 호기심과 경험 욕구가 강한 군집. 그리고 다른 점수를 보면 요인 점수 1이나 요인 점수 4 요걸 보면 즉 편의성이나 어떤 사회적 수용이나 여기에 관한 것들은 마이너스 0.62, 마이너스 2.839 뭐 이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편의성이나 주변 평가 의존도 같은 경우에는 좀 낮다라고 추가적으로 적어주셔도 되겠죠. 자, 군집 3은 똑같습니다. 요인 점수 2라는 이 평균 점수가 제일 높죠. 요인 점수 2는 뭐였죠? 낯선 기술에 대한 거부감이었습니다. 따라서 군집 3은 낯선 기술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고 과감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군집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군집 3에 대해서 마케팅 전략은 뭐가 되겠습니까? 낯선 기술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누그러뜨려 주는 게 제1의 급선무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행 관련한 추억 그리고 향수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여행지들, 그 여행지 관련한 컨텐츠들 이런 것들을 꾸준히 제공한다. 그리고 디지털 기술에 기반해서 단계적으로 이제 체험할 수 있는 체험을 제공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낯선 기술에 대한 거부감을 누그러뜨려 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의 혜택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 메시지를 보내주고요. 그리고 타인들의 체험 사례 이런 것들을 계속 알리고 기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래서 나도 그럼 한번 해봐야겠구나 라는 그런 체험을 유도하는 그런 마케팅 전략을 여기서는 구사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라고 그렇게 기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3번입니다. 브랜드 충성도와 같은 추상적 개념이죠. 이거는 브랜드 충성도 같은 거는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그런 추상적 개념. 이걸 측정을 할 때 필요한 개념 타당성 또는 컨스트럭트 타당성이라고도 하죠. 그런 컨스트럭트 타당성을 구성하는 세 가지 타당성을 설명하시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집중 타당성, 집중, 판별, 법칙 타당성 이렇게 세 가지를
써줄 수 있겠죠. 자, 집중 타당성은 어떤 거죠? 하나의 컨스트럭트를 A로 재고 B로 재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러면 이 측정값들이 이렇게 나오겠죠. 얘들은 상관관계가 높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집중 타당성이죠. 하나의 컨스트럭트를 측정, 다른 척도들을 사용해서 측정한 값들이 유사하게 나타나야 되니까 얘들 간의 상관관계는 커야 되겠죠.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자, 판별 타당성은 두 개의 상이한 컨스트럭트를 측정을 합니다. 이렇게 얘들은 서로 다른 거죠. 판별될 수 있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랬을 때 얘를 스몰 a로 재고 얘도 스몰 a로 쟀을 때는 얘들 간의 상관관계는 낮아야 되겠죠. 즉 측정값들 간의 상관관계가 높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전제된다. 즉 상관관계의 절대값이 작을수록 판별 타당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걸로 쟀는데 얘와 얘가 서로 이렇게 완전히 판별될 수 있는 완전히 서로 다른 거라면 이 두 개의 측정값들의 상관관계는 낮아야겠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는 법칙 타당성입니다. 이 법칙 타당성은 두 컨스트럭트가 있습니다. A하고 B 간의 관계의 가설을 검증한다 라는 겁니다. 자, A가 높으면 B가 높다 라고, 요게 바로 이 앞에서 얘기하는 두 컨스트럭트 간 관계의 가설이죠. 자, 이랬을 때 각 컨스트럭트를 측정 도구 MA 하고 타당성이 이미 인정된 MB로 이렇게 측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미 타당성이 입증이 됐다는 거죠. 이미 인정이 됐다. 예. 자, 그랬을 때 얘와 얘 간의 관계가 이 AB처럼 나타난다. 즉 측정값 간의 관계가 가설대로 나타난다면, 즉 MA가 높으면 MB도 높다. 이렇게 나타난다면 요 MA는 컨스트럭트 A의 척도로서 높은 법칙 타당성을 가진다라는 것이죠. 다소 복잡하긴 한데 법칙 타당성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 4번입니다. A백화점 마케팅 담당 임원이 자사의 신용카드 소지 고객들의 월간 평균 카드 사용 금액, 뭔가 평균을 구하겠다라는 거죠. 이걸 알기 위해서 컨설팅사에 용역을 의뢰를 했습니다. 자, 조사자하고 백화점 마케팅 담당자가 협의하기를 표준 편차, 이거는 60만 원으로 추정을 하고요. 95% 신뢰 수준에서 허용 오차를 플러스 마이너스 5만 원으로 결정을 했어요. 이랬을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표본 크기의 결정 요인 세 가지를 제시하시오. 이게 첫 번째 문제고, 조사에 필요한 표본 크기를 계산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단 신뢰 수준 95%의 Z값은 1.96이다 라고 이 숫자를 딱 주었네요. 그리고 계산 과정 포함하고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해가지고 둘째 자리까지 표기하시오 라고 문제를 줬습니다. 자, 이 첫 번째 문제를 보면 표본 크기의 결정 요인 세 가지인데, 일반적인 표본 크기의 결정 요인 세 가지인지
이 문제에서의 표본 크기의 결정적인 세 가지인지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답안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표본 크기의 결정적인 세 가지. 일반적인 고려사항 세 가지는 이렇고, 이 문제를 푸는데 확률 표본 추출의 경우에 표본의 크기는 요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각각 이런 것들이다. 요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는 공식을 만들어서 표본 크기를 계산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그 세 가지와 일반적인 고려사항 세 가지, 이걸 함께 적어줬습니다. 자, 일반적 고려사항은 문제의 중요성, 문제가 중요할수록 표본 크기는 커야겠죠. 두 번째, 조사의 성격입니다. 기술조사, 인과관계조사, 이런 것들은 큰 표본이 필요하겠죠. 세 번째, 모집단의 특성입니다. 모집단의 이질성이 크다, 즉 분산이 이렇게 큰 거죠. 그렇다면 표본이 그걸 골고루 잘 담아야 되니까 표본 크기는 커야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고려사항 세 가지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요. 확률 표본 추출의 경우에 표본의 크기는 다음에 의해서 결정된다 해서 세 가지를 적어줬습니다. 변수의 분산, 분산이 클수록 표본 크기는 커야 되고, 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표본 크기는 커야 하고, 허용 오차가 작을수록 표본 크기는 커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뒤에서 사용할 공식에 나오는 각각의 요소들인데, 그 공식의 내용을 보면 분산이 클수록 표본 크기는 커야 된다. 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표본 크기 커야 된다. 허용오차 작을수록 표본 크기 커야 된다라는 그 구조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공식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공식으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평균 추정을 위한 표본 크기 계산입니다.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라는 거예요. 자, 공식이 이거죠. n은 z의 제곱 곱하기 시그마 햇의 제곱. 시그마 햇은 뭐냐? 모집단 분산의 추정치. 그래서 햇이 붙었죠. 자, 그리고 d의 제곱에서 이 d는 허용오차, n은 표본 크기, z는 신뢰 수준과 관련한 z값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보면 n은 z의 제곱 곱하기 시그마의 제곱 그리고 d의 제곱인데, 각각 이것들을 전부 문제에서 z는 1.96을 여기 대입하면 1.96의 제곱이 되고요. 시그마의 제곱에서 우리가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이 시그마의 제곱에서 이 시그마 값을 줬어요. 보시면 어떻게 줬냐면 60만 원으로 줬는데 표준 편차로 줬습니다. 즉 시그마는 600000인 겁니다. 그래서 시그마의 제곱은 600000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 잠깐 살펴보고 왔고요. 따라서 다시 쓰게 되면 n은 z의 제곱 시그마의 제곱 d의 제곱인데 z는 1.96이니까 여기 이 부분은 1.96의 제곱이 되고, 시그마의 제곱이니까 600000의 제곱이 되고, 이 부분은 d의 제곱이니까 d는 허용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50000으로 줬다고 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d의 제곱이니까 50000의 제곱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공식이 완성이 되고요. 이걸 풀게 되면 1.96의 제곱은 3.8416이 나오고 곱하기 이렇게 표시된 숫자들 계산을 하게 되면 553.1904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자, 553.1904인데 소수점 셋째 자리 하나, 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해라 라는 건데 이 셋째 자리가 0이니까 뭘 이렇게 올려줄 게 없죠. 그래서 553.19 따라서 554명이 최종 정답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문제 5번입니다. 문제 5번 보시면 B 리서치가 AI를 활용한 영어 학습 서비스의 TV 광고 모델 결정을 위해서 세 가지 광고 모델을 대안별로 지금 보고 있는데 세 가지 광고 모델은 전문 통역사, 일반인, 인기 연예인입니다. 이 세 가지 광고 모델 대안별로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실험 설계를 계획 중이다. 자, 관련 연구에 의하면 이용자의 성별과 연령이 AI 기반 서비스 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외생 변수로 알려져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라는 거예요. 자, 이 구조를 잠깐만 보면 얘는 어떤 구조냐면 TV 광고 모델이에요. 요게 독립변수죠. 그런데 세 가지입니다. 전문 통역사, 일반인, 인기 연예인. 이 대안별로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단 1, 2, 3이라고 하면 1을 봤을 때의 구매 의도, 2를 봤을 때 구매 의도, 3을 봤을 때의 구매 의도, 요걸 조사를 하겠다는 건데, 자, 이때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외생 변수가 성별과 연령이라는 겁니다. 성별, 연령. 이게 요 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런 외생 변수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을 이제 물어보겠죠. 첫 번째, 외생 변수의 개념이 뭐고 외생 변수가 실험의 타당성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을 해라. 두 번째, 실험 설계 및 분석 과정에서 성별과 연령 이런 외생 변수의 통제를 위한 구체적 방안, 통제를 위한 구체적 방안 두 가지를 제시하고 각각 설명해라 라는 6점짜리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외생 변수의 개념 그리고 실험의 타당성에 미치는 영향, 이걸 보겠습니다. 자, 외생 변수의 개념은 뭐죠? 예.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실험 설계에서 실험자에 의해서 독립 변수로 설정되지 않은 변수죠. 즉 X와 Y, 연구자는 지금 요걸 연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독립 변수로 설정되지 않은 변수 Z가 끼어들어 가지고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이겁니다. 결국에 독립 변수의 순수한 영향력을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외생 변수는 이렇게 통제가 돼야 될 거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이게 통제가 돼야 된다라는 거고, 그 실험의 타당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두 번째 문제, 실험의 타당성, 즉 실험 설계의 타당성에는 내적 타당성과 외적 타당성이 있습니다.
내적 타당성은 쉽게 얘기해서 이 y의 변화가 z가 끼어든 게 아니고 x에 의해서 이 y의 변화가 나타난 거냐라는 것에 관련된 거고, 외적 타당성은 실험에서 x면 y이다 이렇게 밝혀진 이 관계가 이렇게 현실로 나가서도 여전히 그럴 거냐라는 게 외적 타당성이었죠. 그런데 외생 변수가 지금 여기서 작동하는 이것은 실험의 내적 타당성에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조금 이따 보면 내적 타당성에 관련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답안은 이렇게 썼습니다. 성별과 연령에 대한 영향이 통제되지 않으면, 자, 요겁니다. 요것과 성별과 연령에 대한 영향이 여기 끼어들어서 미치는 영향, 이게 통제가 돼야 되는데 통제가 되지 않으면 얘가 결국에는 이 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칠 거 아니에요? 따라서 광고 모델의 구매 의도에 대한 순수한 영향력을 알 수 없게끔 만들죠.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뭐냐면 실험 설계의 내적 타당성, 예, 그걸 떨어뜨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적 타당성에 대해서 이렇게 괄호를 이용해서 설명을 해놨어요. 뭐냐면 실험 설계가 변수들 간의 실제적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규명하는 정도, 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속 변수로 설정된 변수의 변화가, 즉 요 y의 변화가 외생 변수가 아닌 요 z가 끼어들은 결과가 아니라 독립 변수로 설정된 변수의 변화, 즉 x에 의해서 유발된 것이라는 거죠. 독립 변수로 설정된 변수의 변화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는 정도,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내적 타당성이 높은 건데, 이 z가 즉 외생 변수가 여기서 끼어들어 가지고 이걸 방해하면 할수록 내적 타당성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자, 다음에는 성별과 연령의 통제 방법 두 가지예요. 자, 그 얘와 얘를, 성별과 연령, 이 외생 변수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는 무작위 할당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실험 대상자들이 여기에 요 광고 모델, 누구는 1이라는 모델을 볼 거고 누구는 2라는 모델을 볼 거예요. 누구는 3이라는 모델을 볼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실험 대상자들이 광고 모델에 이렇게 배정이 될 때 이 전체 집단이 있으면 R에 의해서, 예, 그냥 무작위에 의해서 무작위로 배정이 되면 좀 골고루 섞이겠죠. 성별과 연령 측면에서. 그래서 성별과 연령이 모든 광고 모델 유형에 골고루 분포되도록 이렇게 랜덤 배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본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골고루 분포될 가능성은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균형화예요. 이 균형화라는 것은 이 광고 모델의 이 각각의 유형별로 이렇게 무작위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성별, 연령,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여기에 각각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이 사람들의 성별, 연령, 이게 전부 이 세 유형의 동일한 분포로 배정되도록 분포를 인위적으로 일치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각각의 유형별로 성별이나 이 연령이 다 동일한 분포로 전부 다 그
균등하게 분포가 되게 되면 외생 변수가 결국에는 모든 처치 수준에 균등하게 분포가 되니까 내적 타당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예, 그래서 내적 타당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성별과 연령의 통제 방법 두 가지로 일단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금 기술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추가 기술이라고 제가 적어놨죠? 예, 기타 고려 가능 방안. 무작위 할당은 골고루 분포가 되는 그런 효과는 좋은데 표본의 크기가 클수록 충분한 효과 기대가 가능해요. 그 말을 거꾸로 하면 표본의 크기가 작을 경우에는 충분한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균형화는 이렇게 모든 들어가는 사람들의 성별도 맞추고 연령도 똑같이 23, 23, 23, 27, 27, 27 이렇게 똑같이 연령을 그대로 맞추기가 실무적으로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 연령 변수를 연령대로 범주화를 하게 돼요. 그러면 21살인 사람도 20대가 되고 29살인 사람도 20대가 돼요. 그래서 일정한 정보의 손실이 발생하는 한계점이 있어요.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통계적인 분석 방법으로 이 성별과 연령을 통제할 필요성이 추가로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써 있는 얘기는. 자, 이 경우에 그러면 이 성별과 연령을 통제하기 위해서 다양한 분석 방법이 고려가 가능한데 이것을 제가 여기에 자세히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자, 성별은 범주형 변수입니다. 연령은 연속형 변수예요. 그래서 RBD 즉 랜더마이즈드 블록 디자인, 무작위 블록 디자인을 쓰게 되면 사실 이 무작위 블록 디자인은 이 범주형 변수에 관련한 그 척도의 이슈가 있죠. 공분산 분석도 마찬가지고, 공분산 분석은 공변량으로 투입할 수 있는 그 외생 변수의 척도가 연속형이죠. 그래서 이 성별은 범주형이고 연령은 연속형이기 때문에 RBD나 공분산 분석을 가지고 아주 일률적인 단일 모델 내에서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방법보다는 여러 이제 복합적인 분석 방법들이 고려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죠. 예. 사전적인 사전 조치 단계에서 성별은 균형화합니다. 매칭 균형화를 하고,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분석 단계에 들어갔을 때 이 분석 단계에서 나머지 남아있는 외생 변수인 연령 변수를 공변량으로 투입해서 공분산 분석을 하게 되면 얘를 그 외생 변수인 연령을 통계적으로 통제 조정할 수 있게 되죠. 예,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방법들이 강구될 수 있다라고만 여기서는 답안을 정리를 했습니다. 너무 좀 답안이 복잡해서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무작위 할당, 균형화, 그랬을 때 그들의 장점과 한계점, 그래서 통계적 분석 방법으로 이러한 것들을 함께 고려할 수 있다라는 답안의 구성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문제 6번입니다. 자, C식품이에요. 자,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간편식품을 새롭게 출시를 하면서 시장 반응을 사전 파악을 하기 위해서 표본 조사를 기획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조사 조건이 이렇게 박스 속에 들어있는 이렇게 아래와 같은 경우에 다음에 물음에 답하시오 라는 10점 문제입니다. 박스 속을 보면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냐면,
표본 프레임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성별, 연령대, 직업 이런 인구 통계 정보는 통계청에서 확보가 가능하다. 그런데 조사 대상을 지리적인 구획이라든지 조직 단위, 예를 들어서 학교, 기관, 특정한 지역 이렇게 조직 단위로 구분해 가지고 접근하기는 어렵다. 그냥 인구 통계 정보 정도를 확보가 가능하다라는 거고, 조사 예산, 즉 시간과 비용, 조사 예산과 시간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모집단에 대한 대표성은 가능한 한 높게 확보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번 문제는 이 위와 같은 조건에서 가장 적합한 표본 추출 방법을 제시를 하고 그 이유 3가지를 설명해라 라는 게 5점짜리 문제입니다. 자, 1번부터 한번 풀어보면, 일단 1번 표본 프레임이 존재하지 않죠. 표본 프레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확률 표본 추출과 비확률 표본 추출에서 표본 프레임이 없으니까 이 확률 표본 추출을 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얘는 비확률 표본 추출 중에 누구 중에 하나겠죠. 비확률 표본 추출은 편, 판, 할, 눈입니다. 편의 표본, 판단 표본, 할당 표본, 눈덩이 표본이에요. 이 넷 중에 하나겠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제시한 표본 추출 방법, 1번에서 이제 뭐가 딱 나올 테니까요. 그걸 사용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대표성 한계를 설명을 하고 이걸 보완할 수 있는 실무적인 대안 2가지를 제시해라 라는 5점짜리 문제였습니다. 1번과 2번이 각각 5점짜리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먼저 1번 문제부터 보면 앞에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듯이 표본 추출 방법 제시, 그리고 이유 3가지. 자, 적합한 표본 추출 방법은 할당 표본 추출입니다. 편, 판, 할, 눈 중에서 요거란 얘기예요. 자, 이유를 봅시다.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표본 추출 프레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작위 추출이 불가하죠. 따라서 확률 표본 추출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따라서 적합한 표본 추출 방법은 비확률 표본 추출 방법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편, 판, 할, 눈 중에 하나일 텐데요. 두 번째 이유를 보면, 자, 인구 통계 정보, 성별, 연령대, 직업 등의 인구 통계 정보를 통계청에서 확보가 가능하대요. 그러면 비확률 표본 추출 편, 판, 할, 눈 중에서 주로 나이, 성별 등 인구 통계적 특성 측면에서 사전에 정해진 비율에 따라 모집단 구성원들을 할당하는 방법인 할당 표본 추출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얘가 되는 거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조사 예산과 시간의 제한입니다. 문제에서 말했듯이 조사 예산과 시간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 이 모집단의 대표성을 가능한 한 높게 확보하려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 비확률 표본 추출을 사용을 하고, 플러스
비확률 표본 추출 내에서 이 편판할룬 중에서 표본의 대표성이 가장 높은 방법은 할당 표본 추출이죠. 그래서 그걸 가장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할당 표본 추출을 사용한다 라고 기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할당 표본 추출의 대표성 한계, 그걸 설명을 하고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실무적인 대안 두 가지를 써라 라는 건데요. 대표성 한계부터 일단 보면 어떤 대표성 한계가 있느냐면, 할당 표본 추출은 일단 얘는 주로 인구 통계적 특성, 즉 인구 통계적 특성만 사용하는 게 아니죠. 주로 그걸 사용한다라는 거죠. 주로 인구 통계적 특성에 의해서 사전에 비율을 정해가지고 모집단 구성원들을 할당을 한다라는 거예요. 즉 A와 B와 C라는 이 지역에 500명, 200명, 300명 해가지고 총 1000명을 할당을 하고, 이들 각각을 또 성별로 남녀로 나눠서 여기는 6대4, 여기는 5대5, 여기는 4대6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주로 인구 통계적 특성에 의해서 사전에 비율을 정해가지고 모집단 구성원들을 할당을 할 때, 이를 위해서는 이 일정 수준의 사전 지식이 필요하죠. 이 각각의 지역에 대한 그 인구 구성비라든가 성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사전 지식이 필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부분이 현실 데이터하고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 대표성 확보가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일정 정도의 사전 지식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무작위 할당에 의하지 않고, 얘는 랜덤 사용하지 않죠. 조사자의 주관적 할당에 의해서 표본 추출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표본 추출 과정에서 또 그 100명을 뽑아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100명을 뽑을 때 랜덤으로 뽑지 않지 않습니까? 주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이제 뽑거든요. 그랬을 때 또 주관적인 편향이 발생할 가능성, 이런 것들 때문에 대표성 확보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으려면 어떤 실무적인 대안들이 필요한가라는 거. 자, 그 부분을 설명을 하게 되면 실무적 대안 두 가지. 첫 번째는 사후 가중치를 부여하는 겁니다. 자, 아까처럼 A와 B와 C에 500, 200, 300 이렇게 할당이 되고, 남녀 구성비가 6대4, 5대5, 4대6 이렇게 할당이 쭉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될 텐데, 그 표본 구성이, 자, 이렇게 해서 딱 표집한 표본의 인구 통계적 비율을 보니까 얘가 모집단의 원래 분포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도 있고, 또 응답률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어느 곳은 애초에 비율에서 너무 많이 멀어지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적정한 가중치를 부여를 해서 되도록이면 모집단의 분포나 정상적인 응답률의 그런 모습들에 가깝게, 그렇게 해서 최대한 대표성을 보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정한 가중치 부여, 예, 어떤 조정의 형식이죠. 자, 두 번째는 혼합조사 방법 활용 등 다양한 표본 선정의 경로 활용입니다. 즉 온라인으로도 조사를 하고, 전화로도 조사를 하고, SMS 조사하고, 온오프라인 상의 다양한 어떤 커뮤니티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그것에 관한 대상자들을 선정을 하는, 이렇게 경로를 다양화해서 여기에 그 할당된 표본들을
최대한 확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조사 수단끼리 서로 이제 편향을 서로 간에 상쇄시키고 응답률을 보완을 하게 되는 어느 정도의 대표성 보완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이 대표성 보완에 관한 실무적 대안의 두 번째 대안이었습니다. 예, 이상으로 2025년 그 시장조사론 기출문제 해설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좋은 또 유용한 참조로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